안녕하세요. 숲속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노자에게 유연함을 배우다입니다. 출판사 재승출판, 역근이 카오신, 옮기니 양성희 님입니다. 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불안함, 급함, 예민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서 유연함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 책은 노자 사상의 핵심 개념인 도는 우주 만물의 원리이자 원칙, 본체이며 모든 만물의 시작이다. 그렇지만 고정되어 있는 딱딱한 것은 아니다.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각박하고 복잡한 사회생활과 유연함을 지킨다는 것은 어울려 보이지 않았겠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시련을 참지 못해 진정 성공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등 현대인들은 유연함을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괴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노자 사상의 유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있는 그대로의 나. 도덕경 제46장 만족을 아는 사람만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만족을 아는가. 지족상족은 지족상락과 일맥상통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즐겁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늘 건강하다. 반대로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 깊은 욕망의 늪에 빠져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범죄까지 저질러 지위와 명예를 모두 잃고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하곤 한다. 저런 조금만 일찍 팔을 뺐어도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에 담긴 본뜻이 바로 지족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누구든 일단 탐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지족도 없고 멈출 수도 없다. 지족은 가장 기르기 힘든 품성이지만 반드시 길러야 아는 품성이다. 특히 온갖 탐욕과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욕구란 억눌러야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구는 지극히 당연하고 절대 지족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면 당연히 다음 목표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목표를 세우거나 터무니없이 큰 것만 바란다면 끝없는 탐욕에 빠지게 된다. 지족을 자만과 혼동하지 말자. 지족과 자만 모두 겉으로 보면 자신의 상황에 매우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발점이나 표현 방식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주변 사람이 받는 느낌 또한 다르다. 지족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객관적인 외부 조건을 받아들여 허황된 욕심을 부리거나 다른 이의 삶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탈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고 외부 조건의 영향에서 벗어나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자만에 빠진 이들은 어떨까? 그들은 정말 자신이 완벽하고 최고라고 생각할까? 사실은 정반대다. 심리학에서는 항상 잘난 척하고 자기 장점을 드러내는 행동은 타인이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남들 앞에서 교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불만스럽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높여주는 타인의 칭찬에 목말라 있다. 이들은 칭찬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꿈꾸는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한다. 교만과 자만, 아나무인격 행동은 모두 이러한 심리가 적용한 결과이며 심해지면 심각한 정신질환이 될 수도 있다. 만족을 알고 늘 즐거운 사람은 마음이 넓고 포부가 큰 사람이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우열을 다투지 않고 타인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절대 남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간다. 보통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과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지족은 발전이나 목표 없이 살아가는 현실 안주와는 분명히 다른 삶의 태도이다.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겪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입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여유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임을 알 것이다. 이런 삶이라면 빈부귀천을 떠나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장자가 말한 지리소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다. 옛날 초나라에 지리소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너무 못생긴 탓에 조물주의 걸작 혹은 조물주의 장난이라고도 불렸다. 수세미처럼 긴 목 위에 조롱박처럼 생긴 머리가 붙어 있고 턱이 배꼽에 닿았고 양쪽 어깨는 정수리보다 높이 솟아 있었다. 헝클어진 뒷머리엔 늘 까치집이 져 있고 옆구리가 허벅지에 닿을 만큼 곱사등이 심했다. 하지만 지리소는 자신이 하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행운아라고 생각하며 감사했다. 그는 긍정적인 자세로 운명에 순응하며 살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려 아무 걱정 없고 늘 자유로웠다. 지리소는 남의 옷을 빨아주거나 바느질을 해주었고 채를 치거나 키질도 잘해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전쟁이 일어나 나라에서 강제 징집령을 내리면 젊은 장정들은 하나같이 벌벌 떠며 산속으로 숨어버리기 바빴지만 지리소는 오히려 최대한 어깨를 펴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거리를 활보했다. 이런 곱실을 누가 데려가겠어? 라는 생각에 그의 표정은 더더욱 자신감에 찼다. 또 초나라 왕이 새로운 왕궁을 짓는다며 부역을 실시하자 온 나라의 남자들은 공황에 빠졌지만 몸이 성치 못한 지리소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해마다 설이 되면 나라에서 빈민을 구홀했는데 지리소는 언제나 쌀 3말과 땔감 10묶음을 가뿐히 얻었으니 평생 먹고 입을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지족은 마음을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해주며 세상사에 달관할 수 있게 해준다. 반대로 만족을 모르면 혼란스러움 속에서 분투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든다. 만족을 아는 사람의 삶은 늘 미소로 가득하다. 만족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없고 뛰어넘지 못할 강이 없다. 이들은 혼자 힘으로 자신 있게 가장 알맞는 조건과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거나 자학하지 않는다. 지족의 미덕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 행하지 않는 것이다. 행하지 말아야 할을 알매도 행하거나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한다면 그 알은 결국 헛수고다. 또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나태한 타락자다. 우리에게는 만족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만족을 아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야 너무 갖고 싶어 안다라는 일이 없고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
항상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만족을 알면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투명해지기 때문에 모든 욕망과 바람이 현실과 맞아 떨어진다. 옛날 중국에 부지조가라는 민요가 유행했다. 이 민요는 만족을 모르면 이 세상은 산지옥이나 다름없으니 100년을 살아도 전혀 즐겁지 않고 매일 온갖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대에도 통하는 메시지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주관을 확고히 세우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것저것 궁리하고 따질 필요가 없다. 만족을 알면 진실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제2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도덕경 제34장 위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겸손의 힘. 노자는 정말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매우 겸손하다고 했다. 겸손함은 인생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의 필수 조건이다. 겸손한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나 온화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과 쉽게 친해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에 귀 기울이며 겸허히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장점으로 단점을 극복한다. 또한 자신을 아는 현명함을 지녔고 성과를 올려도 공을 차지하려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는다. 실수가 있으면 애써 숨기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잘못을 고치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 겸손한 사람만이 끝까지 노력한다. 반면 거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현재 상황에 쉽게 만족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외면받거나 주변 사람을 적으로 돌리기 쉽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 겸손한 사람은 잘난 척 허세를 부리거나 남을 무시하지 않으며 낮은 자세로 더 많은 사람에게 배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스승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제퍼슨은 귀족 명문가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위치에 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귀족들은 명령을 내릴 때가 아니면 평민들과 말을 섞지 않을 정도로 거만하게 굴고 평민들을 무시했다. 그러나 제퍼슨은 귀족 특유의 거만함이 없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제퍼슨의 친구 중에는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사람도 있었지만 정원사, 하인, 농민, 노동자처럼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는 사람은 누구나 그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언젠가 제퍼슨은 라파에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도 나처럼 보통 가정에 가서 그들이 먹는 밥그릇을 보고 그들이 먹는 빵을 같이 먹고 그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해보면 민중의 불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지금 한창인 프랑스 혁명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퍼슨은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민중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겸손한 인품을 지닌 사람은 성공과 명예를 계속 전진하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일종의 격려라고 생각한다. 또한 성공과 명예를 얻은 기쁨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막중한 책임으로 여겨 끊임없이 노력한다. 퀴리 부인은
2번이나 노벨상을 받았는데 겸손한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 퀴리 부인은 노벨상을 받은 후에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녀의 겸손한 인품은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딸과 사위 모두 노벨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겸손하기로 유명하다. 귀족 출신인데다 소설가로도 성공했지만 대작가라고 해서 잘난 척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었다. 한 번은 톨스토이가 장거리 기차 여행을 하다가 시골 마을 작은 기차역에 도착했다. 오래 앉아있던 터라 좀 걸을 생각으로 플랫폼에 내려섰는데 이때 맞은편 선로의 열차가 출발 준비를 하면서 기적을 울렸다. 톨스토이가 천천히 플랫폼을 걷고 있는데 열차 안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소리쳤다. 이봐요, 이봐요. 빨리 대기실에 가서 내 가방 좀 갖다 줘요. 깜빡 잊고 왔네. 이 아주머니는 톨스토이의 행색이 초라한 데다 오랜 여행으로 꾀제제하기까지 해서 영락없이 짐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톨스토이는 헐레벌떡 대기실로 뛰어가 가방을 들고 와 아주머니에게 전해주었다. 아주머니는 고마워하며 톨스토이에게 동전 몇 개를 주었다. 이건 수고비예요. 톨스토이는 동전을 받고 잠시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주머니에 넣었다. 이때 아주머니 옆에 앉아있던 다른 승객이 톨스토이를 알아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지금 아주머니가 돈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레프 톨스토이라고요. 아주머니도 깜짝 놀랐다. 네? 세상에 이를 어째.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주머니는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았다. 톨스토이 선생님, 톨스토이 선생님, 제발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실수를 했으니 그 동전은 돌려받을게요. 감히 톨스토이 선생님께 팁을 줬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부인,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부인은 아무것도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이 동전은 제가 땀 흘려 번 돈이니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박사가 학업을 마치고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학력이 가장 높았다. 어느 날 박사는 회사 뒤편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갔다. 저수지에는 또 다른 직원 2명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박사는 저 사람들은 그저 본과 졸업생일 뿐이니 말을 섞을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겨우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갔다. 낚시를 한참 하고 있는데 2 사람이 낚싯대를 내려놓고 기지개를 펴더니 새처럼 물 위를 날아 저수지를 건너 반대편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박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물이 깊지 않은가? 말도 안 돼. 여긴 깊은 저수지라고. 그때 2 사람은 화장실에서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물 위를 날아 제자리에 돌아왔다. 잠시 후 박사도 화장실이 급해졌다. 이 저수지에는 양쪽으로 담이 둘러져 있어서 화장실에 가려면 10분쯤 돌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회사 본관까지 가자니 너무 멀었다. 한참 고민하던 박사는 본과 졸업생이 물 위를 건넜는데 박사인 내가 못할 리 없잖아 라고 생각하며 물 위로 발을 옮겼다. 그러나 풍덩 소리와 함께 박사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2 사람이 달려와 그를 건져주고 박사에게 왜 물속에 뛰어들었냐고 물었다. 박사는 왜 당신들은 물 위를 건너갔는데 나는 물속에 빠진 거죠? 라고 반문했다. 2 사람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 저수지에는 원래 징검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요 며칠 큰 비가 내려 말뚝이 물 아래 잠겨 보이지 않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징검다리 위치를 알고 있으니 말뚝을 밟고 건너갈 수 있었죠. 당신은 잘 모르면서
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잘난 척하고 거만한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함께 일을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자기 분야에서 이미 전문가가 되었더라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제3장 성공으로 가는 길. 도덕경 제40장 약함을 유지하는 것이 도의 작용이다. 인내의 힘. 노자는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라고 했다. 우주 만물의 화려한 번영 뒤에 가려진 고요하고 연약한 곳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 모든 사물은 상대적인 방향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성되고 양이 소멸하면 음이 자란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비법은 사물의 반대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이에 노자는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처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처한다. 수컷의 성질을 알고 암컷의 성질을 지키면 천하의 궤곡이 된다. 영예를 알고 굴욕을 견딜 수 있으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라고 말하며 시내와 계곡의 겸손함과 부드러움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내 역시 이러한 도의 작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낮은 곳에 거하지만 이유를 준비하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인내다. 인내의 중요성은 유가와 도가 철학에서 모두 특별히 강조하는 덕목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내 인생이 운명에 좌우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내게 운명을 틀어줄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내다.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디면 예상치 못한 변화와 희망이 보인다. 사실 지금은 순탄하게 지내고 있더라도 언제 시련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어떻게 보면 순탄하다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일 뿐이며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에 가까워질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인내를 의미한다. 인내란 불합리한 상황이나 대우에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다. 운명의 여신을 인정하면서 세월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조금씩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는 말이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 실패하는 사람은 대부분 인내의 참뜻을 알지 못한다. 강한 의지로 흔들림 없이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넓은 의미의 인내로 볼 수 있다. 인내는 의욕을 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며 조용히 신념의 깃발을 내리라는 뜻도 아니다. 인내란 일종의 의지력 테스트이고 성공의 검증 과정이다. 또한 인내는 승리와 성공을 만들어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물론 인내하면서 작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만 조심스럽고 신중한 덕분에 의외의 사고를 피할 수도 있다. 인내는 일종의 균형적인 상태다. 인내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복잡한 사회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배우면 성공을 맛본 순간에도, 좌절의 순간에도,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도,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도 항상 아름다운 인생을 마주할 수 있다. 살다 보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특히 이런 순간에 인내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문제를 참고 넘기지 못해 큰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인내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제갈량의 유비를 도와 촉당의 근거지를 마련한 후 중원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기산으로 출전했다. 한편 제갈량을 막아야 하는 사마이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제갈량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았다. 제갈량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마이를 모욕했지만 사마이는 시종일관 모른 척하며
끝까지 성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결국 제갈량은 식량이 떨어져 스스로 군사를 물렸기 때문에 전투 한 번 없이 전쟁이 끝나곤 했다. 제갈량은 이렇게 총 6번이나 기산을 공격했지만 매번 아무 소득 없이 돌아서야 했다. 훗날 당나라의 대시인 두보가 제갈량을 떠올리며 이런 시구를 지었다. 군대를 내었으나 이기지 못하고 먼저 죽으니 후세 영웅들은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반면 사마이는 대단한 인내심 덕분에 당대 최고의 난적인 제갈량을 물리칠 수 있었다. 크든 작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차분하게 냉정을 유지하라.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다가는 오히려 근본을 망칠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참을인 자에는 칼 한 자루가 있다 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렇다. 칼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우리는 그 아픔을 되돌아보면서 교훈을 얻는다.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목표를 망치는 법이다. 제4장 몸도 마음도 머리도 자연에 순응하며. 도덕경 제25장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의 근본은 자연이다. 자연을 배워라. 노자는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 라고 했다. 또 조금 더 직설적으로 사람은 자연의 도리에 따라야 한다고도 말했다. 노자가 우리에게 자연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그의 사상이 모두 대자연의 이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환자를 보기만 해도 정확히 병을 진단해내는 실력이 아주 뛰어난 의사가 있었다. 하지만 거만하고 아나무인인 이 의사는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항상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이었다. 처음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그 의사의 실력보다는 태도를 보고 좋은 의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 의사는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의사로 꼽혔다. 그런데 이 의사가 푸첸성에 있는 우이산에 오랫동안 머물다 온 후 예전과 전혀 다른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었다. 우이산은 빼어난 풍경,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로 유명하다. 오만한 의사는 위대하고 장엄하고 신성한 대자연 앞에 서자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미물임을 깨달았다. 자연으로부터 큰 교훈을 얻은 의사는 자연을 존경하는 동시에 그동안 오만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번잡한 도시 생활과 복잡하게 뒤엉킨 인간관계가 힘겨워 삶과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대자연이다. 대자연은 우리 정신의 고향이며 언제나 너그럽게 우리를 안아준다. 해와 달, 수많은 별들, 아름다운 산과 광,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꽃과 나무, 그리고 수많은 동물 등 자연이 우리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은 끝이 없다. 피곤하거나 화가 날 때 공기가 탁한 실내를 벗어나 자연으로 나가면 금방 시원하고 편안해진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자연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인지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연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 넓고 더 신비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대자연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욱 진실하고 풍요로워진다. 인도의 철학자 오쇼 나즈뉴시는 이런 말을 남겼다. 당신이 꽃을 볼 때, 예를 들어 그 꽃이 장미라고 하자. 당신이 장미를 보고 기뻐하면 그 기쁨은 장미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기뻐하면 장미도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장미는 당신에게 의지하게 되고 당신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만약 당신이 찾아오지 않으면
장미는 실현당한 사람처럼 상심에 빠지고, 당신이 장미를 사랑하면 장미는 더 잘 자라고 더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누군가 꽃 피우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실망시킬 수 있겠는가?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확실히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또한 자연으로부터 소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프랑스 소설가 상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끔 자아로부터 도망치는데 마치 식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어떤 때는 풀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새가 되고 나무가 되고 구름이 되고 강물이 되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이 되기도 한다. 나는 여러 가지 색깔과 형태로 순식간에 모습을 바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나는 때에 따라 걷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나는 태양을 향해 꽃을 피우고 나뭇잎 뒤에 숨어 잠을 청하기도 한다. 종달새를 따라 하늘을 날기도 하고 도마뱀을 따라 뛰어다니기도 하고 반딧불이나 별처럼 반짝거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는 자연은 내가 만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자연과 완벽하게 혼연일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자유로운 자아인가. 인류는 본래 대자연의 일부였으니 우리의 뿌리는 대자연이다. 사람이 지금과 같은 문명을 이룩하기 전 인류는 다른 동물과 별 차이 없는 수많은 동물 중 하나였다. 인류가 지금처럼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동물에 비해 특별히 뛰어난 뇌를 이용해 학습하는 능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경험이나 본보기가 없었으니 자연을 보고 배웠을 것이다. 열악한 생존 환경과 싸우며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발전은 자연에 대한 학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영원히 자연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생존할 순 없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류의 기초가 대자연에 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연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건강하고 행복할 것이며 자연을 잘 본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다면 지금 잠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기운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다시 유연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